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파트 2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SAP나 AWS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파트 2라서 파트 2부터 보신 분이 계시다면 파트 1을 꼭 한번 봐주세요. 네. 그 데이터로 가는 길에서 SAP를 이야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로 가는 결국에는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journey. 네. 데이터로 가는 journey에 있는데 그 데이터로 가는 길에서 SAP를 왜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 왜냐하면 데이터 소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RP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SAP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데이터로 갈 때. 그리고 그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 중에 SAP를 제일 먼저 많이 고민들 하세요. 노후화된 SAP 솔루션 쓰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SAP 뭐 버전에 대해서 뭐 하나라는 문제, 그 버전 라이센스 부분이 그 SO EOS죠. 엔드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앞으로 2020 몇 년에는 내가 요 버전에 대한 서포트를 갖다가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SAP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SAP 어널리틱스. 그래서 SAP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애널리틱스 좀 붙여가지고 뭔가 분석해보고 싶은데 그걸 AWS상에 좀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 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SAP 얘기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왜 SAP 온 AWS냐? 그러면 SAP를 왜 굳이 AWS 올려야 돼? 그렇잖아요. SAP 온프레미스에서 잘 돌아가고 있고 아직 쓸만한데 왜 올려야 돼? 라는 질문에 저희는 이렇게 답하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글로벌 확장이라던가 뭐 그 설치가 용이하고 실제로 SAP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도 엄청 편해졌거든요. 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훨씬 빨라지기도 하고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부담이 완전 덜하고 컨설턴트한테 부담이 덜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전체의 리스크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타 AWS 서비스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인프라는 전부 다 AWS 올라가 있는데 SAP만 온프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효율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너지가 잘 나지 않는. 여기서 부분 뭐냐면 비효율이라는 얘기는 속도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SAP가 온프렘에 있으면은 그 클라우드 환경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비효율성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SAP를 갖다 클라우드에 올린 게 맞습니다. 다른 거를 먼저 하신 것도 좋지만 중국에는 SAP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코스트도 다운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부담을 덜게 되고, 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SAP도 클라우드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운영하는 그 SNS 사이트의 활동 로그를 AWS 상의 데이터렉에 저장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SAP와 다른 AWS 환경과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는 사례를 갖다가 몇 개를 갖다 예를 들은 거예요. SAP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SNS 사이트에서 어떤 로그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다 올려놓고,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도 아마 생소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소스를 갖다가 한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AWS에 올려놓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ERP 데이터와 뭐 CRM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온 것을 다 통합해가지고서 분석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SAP와 other AWS 인프라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의 쇼핑몰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데이터와 SAP ERP 상의 재고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분석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이게 SAP와 그 AWS 기존의 타 시스템 간의 어떤 연동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SAP가 온프레미스에 존재하는 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분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에 아카이브된 과거의 재고 정보와 ERP상에 저장된 현재의 재고 정보를 통합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면은 좀 그 효율적인 어떤 수행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SAP와 타 그 시스템이 통합돼가지고 움직이는 예가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그 ERP 데이터가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소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비즈니스 웨어하우스 SAP BW라는 데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데다가 이런 비정형적인 데이터까지 다 같이 놓고선 한 통에서 비교를 해내는 그 분석하는 것도 그 고가의 어떤 솔루션을 사는 것이 아니라 AWS가 제공해주는 어떤 그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쓴다던가. 실제로 BSG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 클라우드 사업본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SAP 데이터 중에 우리가 SAP 특정 뭐 비즈니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갖다 써가지고선 이만큼 비싼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필요한 게 아니라 요 부분 정도의 차트를 가지고 우리 분석하면 좋겠어 라는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또 그런 그 SaaS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AWS 베이스로. 그래서 고객들 중에 약간 미니멀하거나 에센셜한 걸 추구하시는 기업들은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제 ERP가 이제 이 데이터 소스 중에 하나로서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갖다가 그린 것이고 방금 전에 그 모식도를 조금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AWS의 S3라고 하는 게 이게 스토리지예요. 예.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담고 이 S3라는 게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 담을 수 있는 이 버켓 모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 이런 게 없어요. 이 안에는. S3에 들어가 보면 그냥 폴더예요, 폴더. 저도 들어가고 놀랐는데 그냥 이렇게 S3에 접근해서 보면은 폴더에 데이터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폴더에 이미지 들어가 있고 음성도 들어가 있고 동영상 들어가 있고 텍스트도 들어가 있고 그 DB에서 뽑아낸 로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로그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정형화된 테이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그 DBMS처럼 그렇지 않고 그래서 때려 넣는 버킷으로 모양을 항상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를. 그래서 때려 넣고 거기에 있는 것은 이제 AWS의 글루라는 ETL 서비스, 글루 ETL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선 뭔가 그 트랜스폼 전환된 데이터 형태를 바꿔서 이것을 갖다가 크롤러를 통해서 이걸 갖다 검색을 해가지고서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아테나를 통해서 뭐 쿼리를 날려가지고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AWS를 활용을 해가지고선 실제로 이런 그 하나 데이터베이스까지 같이 분석해내는 모식도를 갖다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SAP on AWS를 했던 그 테크니컬 그 컨설턴트들 있죠. 예. 우리 회사에 그 SAP 컨설턴트들이 야 너희가 SAP를 AWS에서 했더니 뭐가 좋아? 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메일 회신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신된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은 설치된 작업을 하면서, 설치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지 백업 시점부터 롤 빼기 쉽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의 세이브 버튼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다가 망치면 다시 돌아가면 돼. 저장된 데까지. 그게 예전에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쉬운 거죠. 네. 롤백하기가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인스턴트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CPU 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디스크 전설도 바로바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펙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편해졌죠. 그리고 운영 시스템 이미지 백으로 테스트 시스템 만들기 좋다. 아까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고 아키텍처 이만큼 서버 군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딱 구성되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테스트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워치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모니터링,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시스템 상황 판단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그 고객 입장에서는 서버 주문하고 몇 달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싱가포르에다가 뭐 이 정도 된 스펙의 서버를 갖다가 띄우고 싶어. 그러면 바로 5분 내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리전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그 서버, 그러니까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여기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리얼타임으로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데다 카피 버전 하나 마련하는 거. 뭐 HADR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디자스터 리커버리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카피된 시스템을 보유를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런 것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 딱 카피본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올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일본 같은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갖다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 자체가 워낙 물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자기네 데이터를 갖다가 일본에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AWS면은 일본의 데이터 센터에는 쓰지만 상시에는
그 재해 발생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다 놓은 뭐 싱가포르에다 놔둔 서버를 갖다 바로 이전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복구한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방면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사이징에 대한 고민도 줄어들죠, 그죠? 좀 이거 좀 부족한데 그럼 늘리고 바로. 이거 좀 오버인데 그럼 좀 줄이고. 그게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스펙을 올리고 줄이거나 하는 작업이 전원만 껐다 켜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애플리케이션과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CPU를 올리고 메모리 올리고 한 작업이 그냥 서버를 잠깐 껐다가 키면은 바로 그 옮겨가요. 다른 서버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편합니다. DR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개념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코드로 인프라를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가지고선 스크립트를 짜가지고선 뭔가 그 인프라를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데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클라우드로 오면서 코드 형태로 이제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 진짜 뭐 네. 피드백 같은 게 바로바로 가능한 그런. 네, 그거 저 잘 모르겠어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서버를 코드를 짜가지고선 명령어를 보내서 서버를 갖다가 뭐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코드를 짜가지고선 마치 프로그램으로 애플리케이션 돌리듯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서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손이 훨씬 많이 안 가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3명이 했어야 될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운영을 할 때.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HADR이라던가 뭐 오토 리커버리, 죽으면 또 지가 자동으로 살려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AWS에 탑재 가능한 SAP 솔루션들이 ERP뿐만이 아니라 SAP의 다양한 서비스군들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ERP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ERP뿐만이 아니라 SAP의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SAP에서 다 인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AWS가 가장 인증받은 게 많아요. SAP로부터.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 그러니까 뭐죠? 그 M사도 하고 G사도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 AWS가 가장 SAP로부터 인증받은 그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서 SAP 온 AWS를 한다고 하셨을 때 유즈 케이스면 아까처럼 올인, 뭐 전체를 다 SAP 관련된 건 다 올릴게. 이렇게 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 일부는 온프렘 쓰고 일부는 이제 클라우드에 올릴게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DR만 AWS에서 할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SAP 도입하는데 우리 거는 이제 클라우드에다 할게. 저희 BS에서 지금 저희 클라우드 컨설팅 사업본부에서 제안을 할 때 100% 클라우드로 제안하잖아요. 100% 클라우드로 제안을 하고 특수하게 고객사가 온프렘도 같이 줘라고 한 경우에는 이제 온프렘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고객들도 그걸 원하세요. 저희가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런 요청을 이미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 보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업의 상황마다 달라요. 금전적인 이유부터 해서. 네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보다 우리는 그냥 온프렘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코스트적인 이슈가 제일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클라우드가 그 경쟁력이 있다 코스트적으로 얘기를 분명히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설득력 있는 어떤 견적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관행을 더 존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마이너화 돼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마인드셋 이런 부분도 좀 있는, 문화 이런 부분도 작용이 있는,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방향성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렇게 좀 뒤늦게 오신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들어오실 거다, 온보딩 하실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SAP 그 데이터 아카이빙도 굉장히 편리하고 리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그 POC를 한다던가, 그래서 SAP의 특정 부분을 뭐 그 POC라는 말도 혹시 처음 들어봤죠? 이게 proof of concept이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구현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 구현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걸 이제 보통 PO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POC 작업을 할 때 이제 이걸 갖다 임시로 내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POC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서버가 없어. 그럴 때 AWS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POC 해본다던가
뭐 트라이얼 해본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 SAP on AWS 보안, 네, 뭐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가상으로 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예요. AWS는 퍼블릭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다가 내 가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쌓아놓게 되면은 그 외부에서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도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들어올 일이 있긴 있으니까 예. 저 게이트웨이 통해서 들어오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 보안을 갖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SAP를 구축하게 되고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면은 이제 이건 올인하는 케이스고, 요거는 이제 파셜 마이그레이션 케이스의 이제 아키텍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SAP 하나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SAP ERP 중에 이제 새로운 버전 하나라고 하는데, 그 SAP 하나를 위해서 나온 이제 AWS EC2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EC2라는 게 뭐냐면 일레스틱 컴퓨팅 클라우드의 약자 C가 두 번 들어가니까 일레스틱 컴퓨팅 클라우드를 줄여가지고 EC2라고 얘네가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서버예요, 서버. 그러니까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서버를 AWS는 EC2라고 얘기하거든요. SAP를 갖다가 AWS에 올리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AWS의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EBS, EC2, 방금 전에 EC2, VPC,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마 S3, 클라우드워치, 이런 것들이 SAP를 갖다가 클라우드에 올릴 때 사용되는 AWS의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EC2죠. 뭐 다 중요한데 이게 서버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EC2가 얘네들도 AWS도 우리 기성복처럼 이렇게 상품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개념이 아니라 기성복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SAP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는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ERP니까 굉장히 메모리가 큰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얘네가 그러면 기성복 업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담을 수 있는 기성복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에게 입힐 수 있는 사이즈의 기성복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성복의 종류가 굉장히 AWS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 대비. 그래서 그런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서버의 선택의 폭이. 그런데 최근에 2019년도에 24TB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게다가 이 멀티노드, 그래서 12TB 4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48TB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걸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12TB 쓰다가 다음에 더 높은 테라바이트가 필요한데 기성복이 나오지 않았으면 못 쓰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이런 거 스케일업이라고 그러거든요. 12TB짜리를 뭐 18TB로 바꿔가지고 교체해서 올리는 걸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12TB 2개를 붙여가지고 24TB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스케일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48TB까지도 이제 확장이 가능하게끔 옆으로 붙여나갈 수 있는 구조까지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훨씬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앱스트림 2.0을 통해서 SAP GUI를, 그러니까 SAP-GUI라고 이제 GUI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클라이언트 서버 시절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제 사용자가 SAP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 로컬에다 까는 그 로그인 화면, 조작하는 화면, 그 화면을 이제 GUI라고 하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드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SAP에 접근하려면은 내가 내 PC에다가 SAP GUI라는 걸 깔아서 거기에다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SAP를 이제 가서 내 회계 프로그램 보고 이제 메뉴 그냥 딱 SAP GUI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회계 메뉴, 물류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들어가는 창이죠. 그래서 SAP GUI를 모든 사용자가 깔아야지 SAP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구식이잖아요, 그죠? 브라우저는 안 되고. 네. 근데 물론 브라우저에 대개도 할 수는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SAP GUI를 아직도 써요. 네. SAP GUI라는 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러면 수만 명이 쓸 거 아니에요, SAP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 PC마다 저걸 갖다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버전이 거기에 만약에 버그가 발생해가지고 패치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든 이 엔드 유저의 PC에서 그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쟤도 버전이만 올라가거든요. 버전 관리 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눅스라던가 아니면 저 맥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맥 쓰고 어떤 사람 윈도우 쓰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 맥용 GUI를 쓰고 어떤 사람 윈도우용 GUI를 쓰고, 그러면은 이게 다 메인터넌스 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그거를 이 AWS의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AWS 클라우드 환경 내에다가 앱스트림 서버를 놓고 거기다가 SAP GUI를 갖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드 유저들한테는 segWI를 깔 필요가 없어. 어떻게 되냐면 엔드 유저는 그냥 내가 라이트한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딱 실행시키고 앱스트림 서버에 이렇게 바로 가기로 딱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앱스트림 서버에 로그인하는 순간 크롬 브라우저 안에 그 segWI 실행 아이콘이 보여요. 기존에는 PC 바탕화면에 있었던 아이콘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 떠요. 그걸 더블 클릭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segWI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터넌스 할 때 사용자들 PC를 메인터넌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앱스트림 서버에 있는 segWI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버전 관리해주면 패치해주고 하면 엔드 유저의 PC는 관리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앱스트림이라는 게 segWI 용도로 나온 건 아니에요. 뒤에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앱스트림과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SAP GUI 말고도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사실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나온 서비스지만 SAP GUI를 쓰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해서 AWS에 추천하는 사용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데 들어가면 SAP 하나를 맛보기로 써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SAP 하나를 내가 써보려면 라이센스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라이센스를 사야지 써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WS 마켓플레이스 들어가면은 시간당 6.750달러를 내면은 메모리 256GB짜리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간당 요 금액을 내고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이센스 이슈 없이. 그래서 이게 256기가라는 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기존에 SAP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돌리고 있던 기업들이 1TB 정도의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면 그게 압축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한 4분의 1로.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한 1TB 정도 돌리던 아이를 하나에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서비스를 저 금액에 얘네들이 제공해주고 있고 256기가 뿐만이 아니라 32, 64, 128 다양한 서버를 이제 그 하나 DB를 갖다가 얘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32GB는 뭐 시간당 0. 몇 달러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 DB 맛보기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AP 온 AWS 사례를 보면 시스템 다운타임을 6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금요일날 오후 6시에서 월요일 오전 9시. 고객이 우리는 그 오전 주말에만 딱 다운타임을 허용할 거야. 월요일날 출근해 있으면 뭔가 다 바뀌어 있어야 돼. 내가 이런 요구사항을 준 거죠. 네, 어때요? 네, 감사한 고객이죠. 네, 일단 일을 주셨으니까. 네. 그런데 챌린징한 과제를 주신 거죠. 네네. 그런데 그 과제를 해낸 거예요, 저희가. 네. 어떻게 했냐면 원래 1차 테스트 할 때는 48시간 걸렸어요. 이 스텝에서. 이 스테이지에서 48시간 걸렸는데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서는 26시간 걸렸거든요. 그게 이렇게 줄은 거예요. 어떻게 줄었을까요? 서버를 큰 놈을 쓴 거예요. 이 M4-2X라지라는 게 얘네 EC2 서비스를 명명하는 방식인데 앞에 나오는 요 이니셜은 이 서버의 특징을 얘기해요. M이란 건 메모리 특화된 서버예요. 4라는 건 4세대. 이 M 타입의 4세대짜리를 이건 5 사이즈랑 똑같아. 2X라지면은 이제 그 스펙이 X라지보다 딱 2배예요. 네, X라지는 라지보다 또 2배고. 그러니까 스펙이 이렇게 2배씩 뛰고 가격도 2배씩 뛰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5 사이징 하듯이 서버 사이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기성복 이런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4-2X라지라는 서버 큰 놈을 활용을 해가지고선 이 시간 확 줄이고 실제로 운영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이만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이즈로 돌려놓은 거예요. 이게 온프렘에서 만약에 우리가 서버를 샀다 그러면 불가능하겠죠. 아, 저기 제가 요거 좀 급해서 필요한데 잠깐 스펙 2배 되는 거 한 일주일만 쓸게요. 안 되잖아요. 네. 뭐 대여라는 개념이 뭐 렌탈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갖다 효율적으로 진행했다는 거고 UTL 마이그레이션과 AWS의 조합을 통해 비용 효율화한다. UTL이라는 거는 유닉스 투 리눅스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AWS에서는 유일하게 그 유닉스 알아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OS 중에 그 유닉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유닉스라는 OS를 AWS는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닉스에서 SAP를 돌리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오래전에 도입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유닉스 서버, 유닉스가 이제는 서포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닉스가 단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유닉스 SAP를 유닉스에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유닉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유닉스 OS에 돌아가고 있는 거를 리눅스로의 환경으로 포팅을 해가지고서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용이 이렇게 세이브가 된 거예요. 이야. 보시면은 네. 지금 야 하는 게 들어갔을까? 소리가 잡혔어야 되는데. 네. 그 선스팍이라고 하는 유닉스 OX에서 리눅스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3년 동안의 하드웨어 코스트가 이제 74% 다운됐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실제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다 이렇게 막 74%까지 가고 하지는 않아요. 네네.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뭐냐면 2주 만에 네. 신규 법인에 대한 U2L 마이그레이션과 함께 ERP 구축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SAP 시스템 하나를 2주 만에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기존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법인을 분리를 해가지고 신규 법인을 만들었는데 얘랑 똑같은 환경을 얘한테도 포팅해줘 라는 요구사항인 거죠. 근데 그걸 2주 만에 해내라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이제 AWS 활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렇게 걸렸을 것이 이렇게 끝냈다는 거거든요. 이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비슷해요. 클라우드가 가진 특징을 10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EC2를 모아가지고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마이그레이션 하면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잘 돌아가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검증 작업을 할 때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여러 대 있으니까 그냥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자체를. 그랬다가 필요한, 실제로 시스템 오픈할 때는 하나로 줄이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하드웨어 준비 기간 자체가 없는 거죠. 미리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서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드웨어는 미리 주문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줄었다는 거 보이시죠? 예. 그죠? 구현 대안 검토와 UTL 마이그레이션을 동시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이건 뭐냐면은 신규 법인을 옮겨간 건 좋아. 근데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서버가 인터페이스가 막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레가시 시스템들이랑. 그러면 이 가운데 있던 SAP를 딱 뽑아가지고 클라우드로 옮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의 인터페이스 그대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수백 개야. 이게 과연 에러 없이 이 인터페이스가 잘 작동하겠어? 라는 우려를 했던 거예요, 거기. 클라우드에 올려도 잘 돌아갈까? 그런데 해봤더니 다 잘 됐더라라는 거죠. 이 링크를 끊고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잘 돌아간 거예요. 문제 없이. 네. 그래서 이건 이제 SAP 온프레미스 대비 이제 SAP 온 AWS의 이제 코스트 비교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코스트 비교하실 때 보면은 이 간접비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를 할 때는 사실은 서버 자체, 우리는 애플 투 애플 비교라고 하는데, 온프레미스 서버 비교 견적 비교하듯이 그냥 딱 그 서버 가격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이제 우리가 이 IDC에서 서버를 갖다 제거하고 클라우드 올렸을 때 그로 인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어떤 전산실 운영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비용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TCO 비교가 되는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AWS 사용 시 3년 TCO가 30% 이상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제 외국에서 2016년도에 이게 조사했던 그 자료예요. 그래서 분명히 코스트 다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직접비 말고 간접비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코스트 절감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리포트의 결론이었었고, 하나 SAP S4 하나를 사이징을 할 때 기존에 실제로 필요한 용량은 요만큼인데 5년까지 고려해가지고 더 오버 스펙을 샀었잖아요. 그것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용량만, 만약에 용량이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워크로드가 기존에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움직인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거 피크치를 고려해가지고 이만큼을 사놨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노란색 라인처럼 요 워크로드에 맞춰서 용량을 갖다가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AWS는 가격을 계속 내려요. 정직한 기업이에요. 그 아마존의 대표가
직원들 못 살게 할 악명이 높지만 고객의 보이스를 잘 듣는 기업으로서는 유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AWS 코리아에서 그 국내 기업들의 선호되는 사항을 갖다가 많이 어필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한 서비스를 갖다가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서버 구입이나 이런 원가들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네 그 단가에도 반영을 해서 자꾸 낮춰줘요. 계속. 그래서 똑같은 등급의 서비스를 갖다가 계속 쓰다 보면은 그 단가가 낮아져 있는 것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견적 비교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S4 하나예요. 이거는 S4 하나를 갖다 실제로 견적을 저희가 했을 때 비교되는 건데 보면은 이게 약간 예전 자료라서 이제 512GB 정도 테라급이 아니긴 한데 기존에 온프라미스에서 512GB 돌렸던 것을 256GB로 다운사이징하고 왜냐면 필요한 만큼만 사이즈가 편안한 거니까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코스트가 많이 다운된 케이스를 갖다 그래서 여기에 인다이렉트 코스트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더 세이브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아까 디제스터 리커버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AWS 리전을 활용해서 디제스터 리커버리를 시스템을 이제 DR 시스템을 갖다 구현해 놓는 거죠. 실제로 저희 고객들 중에 개발도상국의 전산실을 갖다 운영하셨는데 그 불탔어요. 아 불탔던가 홍수가 났던가. 네,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정말 진땀 흘리신 고객이 계시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AWS로 올리셨죠. 그냥 그런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그런 사고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AWS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IoT 빅데이터 어널틱스 부분에서 이제 AWS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요거는 앞에보다 내용을 좀 작게 했어요. 왜냐면 SAP 주제로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보시면 IoT 데이터의 그 다양성과 규모에 따른 애널리틱스 아키텍처의 탄력적 구현 방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버리스 어널틱스의 리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는 건데 IoT 관련된 그 분석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모식화해가지고 여기서 좀 그려드리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IoT 장비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선 뭔가 분석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니즈가 있을 때 어떤 식의 아키텍처를 AWS로 구성 가능하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라던가 유통망에서 들어온 거고 제조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소스로부터 IoT 디바이스에서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런 AWS IoT 코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이런 아까 이 버킷 S3 버킷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것을 아테나라는 아테나를 통해서 쿼리를 날려가지고선 퀵사이트라고 하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AWS 이외에 기타 솔루션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형태로 실제 IoT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고가의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예전에는 처리했던 것을 온디맨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조합하듯이 하면 특별한 개발 공수가 깊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이라고 저희가 톨을 달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다양해졌어. 아까는 3가지밖에 없었는데 이건 5가지가 됐어. 여기 이미지 데이터도 올라오고 뭐 집에 있는 IoT 데이터, 뭐 고객사들의 집에다가 IoT를 설치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온다 치면은 아까 보시면은 이 안에 키네시스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보면 이번엔 2개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AWS 글루라든가 레드시프트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기존에 하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하둡을 갖다가 이제 구현하기 위한 이제 서비스들이거든요. 이런 뒷단에 붙는 것들이. 그래서 데이터 소스들이 많아지면서 이 키네시스라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서 데이터를 꽂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흘려주는 역할, 줄 세워서 흘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양한 데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더 붙여가지고선 스팀을 갖다가 더 원활하게 코딩으로 접근하는 거랑 개념이 다르죠. 부족하네? 좀 더 붙여, 블럭을.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네? 이거 갖다 쓸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AWS의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가 들어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BSC에는 그런 개발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했겠죠. 예. 그다음에 이 다음 건 뭐예요? 세 번째는 실시간이라는 실시간. 토가 또 붙었어. 지금까지는 이제 실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낮았는데 이번에는 리얼타임으로 분석하고 싶다는 이제 그게 요구사항이 발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파이어하우스라는 걸 여기다 붙였어요. 리얼타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리고 키네시스랑 애널리틱스랑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더 붙음으로써 그 실시간을 강화해주고 여기 방금 전에 람다라고 있는 애가 없어졌죠. 네. 이 람다라는 친구가 뭐냐면 서버리스 컴퓨팅의 대명사거든요. 지금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버에다가 코딩을 예. 저장을 하고 거기서 컴파일링 해가지고 돌리고 거기서 이제 실행 파일 올려놓고선 이렇게 웹 서버에다 올려놓고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버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라는 서비스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 기능이 필요할 때 그 람다의 펑션을 갖다 호출하는 개념이에요. 서버를 항상 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람다 서비스 호출하면은 그때 호출하는 비용만 내는 거예요. 그럼 훨씬 그 비용이 저렴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아키텍처도 심플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람다라는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구현했다면은 이 얘네들 서비스를 넣어줌으로써 람다의 역할이 없어지고 얘네들이 대신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실시간 분석인데 실시간 분석 증가한 IoT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을 하는 거죠. 기존의 스트리밍을 막 받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가 막 폭증하기 시작한 거야. 그럴 때는 이런 그 버켓을 늘려주면서 더 분석계의 부분, 그 하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더 강화를 해가지고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이게 이제 아주 모식도를 그린 것이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블럭 형태로 우리가 퓨어 AWS만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런 서비스 구성해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 이런 서비스 BSC가 실제로 하고 있다. SLP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SLP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다양한 퓨어 AWS 서비스도 저희가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각화 부분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키바나라던가 코그니토를 갖다가 추가해가지고선 더 시각화 부분을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주제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IoT 부분을 우리 퓨어 AWS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HPC라는 걸 이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약자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해 드린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AWS와 같은 클라우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가 요즘에 또 HPC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강력한 그 고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이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기업에서 내가 뭐 자동차를 갖다가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항공기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화학회사에서 그런 유체 그 자기들의 물성을 갖다가 테스트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자회사에서 뭐 전파에 대한 어떤 그 안테나를 어떻게 만들었을 때 이게 더 간섭을 덜 받고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만들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당연히 수학이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 넣어주면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 계산을 위한 파워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HPC 환경을 구현을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R&D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 같아요. 네, 적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대형 몇 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형 그 업체들은 자기네가 실제로 HPC 팜이라는 걸 갖다가 온프레미스상에다 구축을 해놓고서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그 컴퓨팅 파워를 갖다가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견기업 뭐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들도 워크스테이션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면 PC보다 좀 센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자기네 시뮬레이션을 그곳에서 돌리려다 보니 연구원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왜냐면은 시뮬레이션 걸어놓고선 뭐 하루 기다려야 되고 남이 시뮬레이션 걸어놓은 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줄 서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전화기를 만든다고 치면은 내가 요 부품 요만큼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데 이걸 다 완전체로 만들어서 한번 떨어뜨려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부품 단위로 떨어뜨리는 건 내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데 완전체를 떨어뜨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훨씬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클라우드인 거예요. 왜냐면은 HPC 그 클라우드는 이론적으로 뭐 무한대 내가 원하면은 슈퍼컴퓨터도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네. 돈만 내면 네. 내가 필요한 만큼. 네. 그러니까 그 R&D 하신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컴퓨팅 파워를 원하는 만큼 쓰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된 거예요. 클라우드 덕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R&D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테마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HPC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고민은 뭐냐면 HPC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원이 그 긴 대기 시간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시뮬레이션만 가능하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 과제에 우선 할당되는 거죠. 나는 내가 조금 짬밥이 약하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잠깐 로고가 보였다가 사라졌지만 이런 클라우드에서 AWS에서 마련된 서버에다가 내가 우리 회사 쓰고 있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인스톨을 해가지고서 쓰고 싶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가능한데 그거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SI 작업을 해야 돼요. 개발 작업을.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써야 되고 비용 관리도 해야 되고 보안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 통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스턴스 얼마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갖다가 써야 될지 뭐 예산 관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기능들을 다 내가 코딩을 해가지고 짜줘야지 클라우드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뭐 깔아서 써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능을 그 중간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밑바닥에 있는 클라우드 사이에다 딱 넣어가지고선 이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플랫폼 나온 게 이제 리스케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AWS 클라우드와 이 소프트웨어 사이에 HPC 플랫폼인 이 리스케일이 들어가서 그 연구원들의 그 시뮬레이션 작업을 훨씬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요만큼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뭐 3시간이 걸렸던 걸 갖다가 그 같은 비용으로 뭐 10분 만에 끝내게 해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줄 안 서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리스케일이 굉장히 그 혁신적인 어떤 R&D가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내가 글로벌 선두 제품이 있고 이게 꽤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글로벌 선두 제품이 있고 우리는 저것과 경쟁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R&D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 근데 그쪽에서 R&D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많이 돌려야지만 되는 이 제품 개발의 특성상. 근데 이거 못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리스케일 써가지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리스케일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못 해봤던 R&D를 갖다가 엄청 하실 수 있게 돼가지고 이 제품에 근접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셨어요, 실제로. 완전 너무 좋은 케이스죠. 이제 이 리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이제 IT 쪽 분들은 또 이 연구소 쪽이랑은 또 이게 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이제 IT 담당자분들께서는 이제 본인 회사에 연구소가 있으시다면 그쪽에다가 이 리스케일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같은 비용을 가지고 회사의 R&D 비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AWS 차원과 비슷한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온디맨드가 되겠죠. 이렇게 그 기존에는 그 이렇게 R&D 파워가 필요한데 요만큼밖에 없었다 보니까 어떨 때 안 쓸 때는 놀리고 줄 설 때는 엄청 줄 서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필요한 만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리스케일 플랫폼에 보면은 여기는 뭐 몇 가지밖에 안 써있지만 수백 가지의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 돌려서 활용할 수 있게. 근데 사용법도 굉장히 쉬워요. 한번 써보시면은 뭐 헤어나오시기 힘든. 이게 한번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은 안 쓸 것 같은데 한번 써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분들한테 가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거의 99% POC 해보세요. 일단은 그래서 거의 한번 써보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죠. 그리고 딱히 경쟁 제품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걸 팔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케일을 통해서 연구원들의 연구 효율성을 정말 혁신할 수 있다. 뭐 제품에 대한 뭐 홍보이기도 하고 소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연구원들께서 이거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도움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IT 담당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리스케일만 가지고서 웨비나도 저희가 이제 9월 24일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아마 저희가 토크IT라는 데에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딘가에 이제 링크를 해놓겠죠. 예. 네, 그러면은 그거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Valuable AWS Service for Enterprise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외에 그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 AWS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보시면 그 아마존 S3 기반의 파일 관리 시스템. 그래서 파일 서버를 이제 회사에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 관리나 아니면은 그 로그 관리나 보안 관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S3 기반으로 이제 만드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로그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아키텍처를 짜가지고 실제로 그런 파일 서버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 데이터도 받아볼 수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구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PC라고 생각하면 돼요. PC. 그 버추얼 VPC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제 VPC라는 게 있었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회사의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PC 환경 제공 서비스. 이것도 사용한 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유즈 케이스 먼저 말씀드리면 딱 와닿는데 제약회사 IT 팀 분께서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영업사원들한테 그 PC를 되게 하나씩 사줬대요. 노트북을 꽤 고가의 노트북을 쫙 지급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언제 열어보냐면 주간 보고서 쓸 때 딱 한 번 열어본대. 네.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가의 PC를. 그래서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린 게 이 워크스페이스인 거죠. 이건 뭐냐면 아주 라이트한 그 노트북 그 터미널 하나 있고 인터넷에만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크롬 하나 깔아놓고선 크롬에서 이 워크스페이스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 PC 바탕화면이 그 크롬 안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 관리도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은 그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선 중앙에 있는 나의 개인 업무 환경이 중앙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내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띄우는 것도 다 거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한 만큼 쓰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그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적으로도 중앙에서 그런 개별 뭐 그 바이러스 컨트롤이라던가 그러니까 백신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패치 관리라던가 그 라이센스 관리라던가 뭐 불법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인 단에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중앙의 서버 단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 환경을 주는에도 불구하고 훨씬 통제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기존에는 온프레미스상의 VDI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었어요. 옛날부터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었는데 이 서비스 대비 이 AWS 워크스페이스를 쓰면 이런 점이 더 좋다.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쓴 만큼 바로 쓸 수가 있고 출장이나 이동했는데 세계 어딜 가도 내가 사무실에서와 동일한 업무 환경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바탕화면에 3개 아이콘 깔아놨으면 내 거기서 들어가서도 바탕화면에 3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쾌적한 속도. 아마존 그 AWS 자체가 글로벌하게 광 케이블을 갖다 연결해 놓고 자기네 네트워크를 갖다 해놨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서도 그 속도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전마다 워크스페이스를 뭐 한국 리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독일 출장 갔으면 독일 리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서버를 쓸 테니까 훨씬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그 보안 정책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점이 있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제가 방금 전에 구도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 적용 사례 보면 어떤 카드사에서는 콜센터 직원분들한테 PC를 안 주고 이 환경을 제공해 준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사에서는 이제 원격 근무 환경을 위해서 요거 드린 경우가 있고, 외주 인력. 그래서 우리가 IT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하는데 예. 개발자들한테 PC 주는 게 아니라 이 워크스페이스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보안적으로 예. 하는 거죠. 유출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 더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아키텍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가 엄청 싸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사실 그렇게 저희가 팔고 싶은 제품은 아니에요. 네. 이게 공수 대비 사실 남는 건 별로 없는 거지만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앱스트림 하고 이제 글로벌 악셀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케이스가 뭐냐면 그루베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희 고객사 중에 독일에 지사가 있는데 한국에 그루베어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업무가 이 그루베어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독일의 지사에서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느리다. 일 못 해먹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 앱스트림이라는 거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해결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앱스트림이라는 게 앱스트림 서버에다가 그루베어를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밍을 해주는 거죠. 그루베어 서버를 쓸 수 있게끔 스트리밍 해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독일 리전과 이제 한국 리전을 갖다 믹스해가지고 우선 속도를 갖다 높인 거죠. 그래서 만족도 올라가고 해결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 챗봇이라던가 텍스트랙터라던가 포캐스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SAP에다가 챗봇을 달아서 영업사원들이 채팅하듯이 뭐 그 주문을 갖다 넣는다던가, 텍스트랙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 날라온 거를 갖다 스캔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텍스트를 갖다 그 추출해서 SAP에다 자동으로 꽂아준다던가, 그 다음에 포캐스팅 같은 거는 아마존 포캐스팅이라고 해서 그 실제로 아마존 그 닷컴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기들이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 살 때 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상품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철강회사,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회사가 어떤 시즌에 어떤 철강 재료가 얼마나 팔릴 건지 갖다 예측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예측을 지금 사람이 경험에 의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머신러닝을 갖다가 좀 접목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포캐스팅 서비스를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퍼스널라이즈라는 것도 있어서 그거는 아마존닷컴에 우리가 요즘에 대부분 쇼핑몰이 들어가서 물건 하나 사면 관련된 상품을 추천해 주잖아요. 근데 아마존닷컴에서 쓰고 있는 그 추천 알고리즘을 또 상품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1번가가 있다? 그러면 11번가에서 어떤 고객이 상품을 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해줬을 때 더 구매 확률이 높은 추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머신러닝이 뒤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갖다가 AWS가 아마존닷컴에 쓰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갖다가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그렇게끔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준, 내가 머신러닝을 잘 몰라도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준 서비스들이 이제 저 포캐스팅이나 퍼스널라이즈 같은 서비스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SAP에 접목을 해서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화두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적용해가지고 뭐 실제로 시연을 해서 발표를 저희가 AWS에 하는 걸 실제로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AWS나 SAP 온 AWS는 이제 BS가 잘하니까 네, 저희한테 와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SAP랑 AWS를 같이 취급하는 회사인데 BS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희밖에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둘 다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무게중심이 저희는 SAP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SAP를 잘하는 회사가 AWS를 붙이는 거와 AWS 해왔던 회사에다가 SAP를 붙이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더하기가 나오지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SAP를 붙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SAP를 할 때는 저희는 이 AWS로 적응해 나가는 게 엄청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장벽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SAP 대비 높지 않았다. 하지만 AWS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던 기업들이 SAP라는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보기엔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애플리케이션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SAP는 시스템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 애플리케이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다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됐지만 저희 그 거꾸로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AWS의 네. 경쟁사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G사, 네. B사, 뭐 네. A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WS가 그 네. 경쟁사보다 더 이것만큼은 꼭 AWS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유가 일단은 예. 가장 서비스 종류가 많고 서비스 종류가 예, 가장 많아요. 예. 그리고 SAP의 구간에서 말하면 우리나라의 SAP on AWS, SAP on 퍼블릭 클라우드 사례가 AWS밖에 없어요. 이제서 뭐 다른 데서 한두 군데 하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SAP를 올려가지고선 돌려본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례가 국내에는 뭐 AWS가 압도적인 거죠.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SAP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SAP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린다 그러면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AWS이고 실제로 이건 재미있는 제 경험담이긴 한데 이건 약간 SAP 얘기랑 벗어나지만 저희가 그 어떤 유통사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 유통사의 직원분이 이 유통사가 이제 또 경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유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엔지니어 분들이 저희랑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쟁 유통사에서 그 AWS가 아니라 타사의 클라우드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SAP 말고 다른 워크로드였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환호를 지르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쟤네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만큼 물론 이제 이분들이 AWS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그런 게 하겠지만 지나치게 제가 좀 까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그 AWS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는 그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AWS가 제일 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경험이 부족하면 가격으로라도 승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이 그만큼 안정성을 요구하는 워크로드인데 도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도 안 해본 것에 굳이 싸다는 이유로 내 돈도 아닌데 네, 농담 삼아. 네. 그러니까 물론 회사의 돈 중요한 거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큰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AWS가 이만큼 앞서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클라우드를 선택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설득력 있었나요? 예. 네. 설득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제 땡큐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까지 긴 시간 뭐 다 지켜봐 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기회에 저희가 또 인사드리고 또 더 좋은 내용과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뵐게요.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